월급 400만 원을 받는 대기업 과장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 통장에는 매달 남는 돈이 없습니다. 월세 6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자동차 할부금 50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 30만 원, 식비와 교통비까지 쓰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거든요.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아버지는 35살에 아파트를 샀는데 본인은 35살이 넘어도 전세금조차 못 모았습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었고 국민 한 명당 3700만 원씩 빚을 진 셈이에요. GDP 대비 90%,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32세 직장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하죠. 본인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나요. 전세금 모으려고 시작한 적금인데 월세로 내려가는 바람에 적금 해지했어요. 이제는 월세방에서 평생 살 것 같아요. 이 하소연은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의 평균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섰고 강남은 100만 원이 넘거든요. 청년 혼자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35세가 된 한 직장인은 대학 졸업 후 12년째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월세방에 삽니다. 전세금 모으려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서 이제는 포기했다고 해요. 평생 월세일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이 한둘이 아니에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평균 연령이 39살을 넘었습니다. 40살이 되어서야 겨우 자기 집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나마도 부모님 도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32에 집 샀대요. 저는 35인데 전세금도 못 모았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밑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세대는 평생 월세 각오해야 할 듯. 부모 찬스 없으면 답 없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14년에서 17년을 모아야 해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평균적으로 소득의 4분의 1을 주거비로 쓰고 있거든요. 어떤 청년은 절반, 심지어 절반 이상을 쓰기도 해요. 월급의 그렇게 큰 부분이 집세로 나가니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대학교 4학년인 한 학생은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져서 원룸을 구했는데 월세만 55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해요. 등록금도 내셔야 하는데 월세까지 보태주시니까요. 서울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고작 17%입니다. 100명 중 17명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83명은 비싼 월세를 내며 학교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내수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환율도 치솟고 있어요.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있는 한 직장인은 금리 오르면 이자를 못 낼 것 같다며 집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과 월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진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정책의 실패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했어요. 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분이었죠.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사려고,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사업하려고요. 그 결과 가계부채가 폭발했습니다. 10년 전 1000조 원이던 가계부채가 이제 1900조 원이에요. 거의 2배가 됐습니다. GDP 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죠. 한 경제학자 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 마약과 같아요.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 끔찍한 부작용이 옵니다. 지금 한국이 그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금리를 낮췄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고 강남 아파트는 3배가 올랐어요.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은요? 그냥 구경만 했죠. 대학 졸업 후 7년 동안 열심히 모은 한 30세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00만 원 모으는 동안 집값이 3천만 원 올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환율 방어의 딜레마도 심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미국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금리를 낮게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770조 원을 해외에 투자했습니다. 개인들도 미국 주식을 사고 있고 기업들도 국내에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에 투자합니다. 국내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조적인 자금 유출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원화 약세의 근본 원인입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해요. 그래야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망설이는 거예요.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대출이 3억 원 있는데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금리 올라간다는 소식 듣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해요. 지금도 이자만 월 100만 원인데 더 오르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화의 가속도 문제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64%를 넘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50% 초반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급격히 바뀌었을까요? 전세 사기 급증 때문이에요.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돈을 받아서 도망가는 거죠. 피해자가 10,000명이 넘고 금액으로는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리는 겁니다. 리스크가 크니까요. 대신 월세로 바꿉니다.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 거죠. 문제는 월세가 세입자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겁니다. 전세는 목돈만 맡기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갑니다. 저축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올해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한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 구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왔는데 매달 60만 원씩 나가니까 정말 힘들어요. 앞으로는 70%, 80%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시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 가격도 오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월세가 5% 넘게 올랐어요. 매매와 전세보다 상승폭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이 부족해요. 양극화의 심화도 심각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6억 원이 넘고 하위 20%는 1억 원도 안 돼요. 격차가 6배입니다. 10년 전에는 4배였어요.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20%는 연봉이 6% 늘었는데 하위 20%는 1%만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은 자산이 없어요. 월세방에 살면서 빚만 갚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더 멀어지는 거죠.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계층 이동이 막혔습니다.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어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해요. 소득 하위 20%에 속한 사람 중 72%가 최하위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는 60%였어요. 상위 20%로 올라간 비율은요, 0.5%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 28세 청년도 본인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집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 찬스가 전부예요. 교육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교육만 받아요. 그 격차가 성적 차이로 이어집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신입생 중 강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비를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결국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부모한테 집 받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한탄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사교육 없이는 명문대 가기 힘들어요. 가정 형편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 재앙입니다. 이 4가지 원인이 맞물려서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의 실패, 환율 방어의 딜레마, 월세화의 가속, 양극화의 심화,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동시에 터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나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저축해도 집값은 더 빠르게 오르고 빚만 늘어나고 이게 정상인가요?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 청년 대출을 확대하겠다, 월세 지원금을 주겠다. 하지만 청년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해요. 월 20만 원 지원해준다고 해요. 고맙긴 한데 월세가 60만 원인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신청 자격도 까다로워서 받기도 힘들어요. DSR 규제도 문제입니다. 대출을 받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전세 대출도 받기 힘들고 주택담보대출도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은 전세를 구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신혼집을 정했는데 기분이 정말 나빴다고 해요. 신혼인데 월세방이라니 정책이 엇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는 줄이고 싶고 집값은 잡고 싶고 경기는 살리고 싶은데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어요. 결국 누가 피해를 볼까요? 중산층입니다. 특히 청년들이죠. 부자들은 이미 집이 있고 자산이 있어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에 대출도 못 받아요. 집 생각도 안 합니다. 중산층만 딱 걸린 겁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책이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어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기업들도 국내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한미 무역 협상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국내에 투자됐으면 일자리가 늘어났을 텐데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월급도 안 오르고 경제가 침체됩니다. 한 기업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들어요. 규제도 많고 비용도 높고 수익도 안 나와요. 미국이 세금 감면해주고 보조금 준다는데 당연히 가야죠. 인구 고령화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노인은 늘어나고 청년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복지받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재정이 악화되는 거죠. 한 인구학자는 경고합니다. 20년 후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노인 부양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그 짐을 다 짊어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요. 금리, 환율, 부채, 집값, 양극화, 고령화. 이게 동시에 중산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산층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먼저 결혼과 출산이 멈춥니다. 여자친구와 7년째 연애 중인 32세 청년은 결혼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어요. 집이 없고 전세금도 없거든요.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순 없잖아요. 이런 청년이 수십만 명입니다. 홍인 건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작년에 20만 건이 안 됐습니다. 10년 전에는 30만 건이 넘었는데 말이죠. 결혼을 안 하면 당연히 출산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6입니다. 세계 최저예요. 이 속도라면 200년 후 한국 인구는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맞벌이 부부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워요? 지금 둘이 벌어도 빠듯한데 육아휴직 쓰면 월급 반토막이고 어린이집 보내려면 돈 들고 월세방에서 아이 키울 수도 없고 무서워서 못 낳아요.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없어서예요. 집도 없고 저축도 없고 빚만 있는데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하지만 청년들은 코움칩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억 단위인데 200만 원 준다고 나을 것 같아요. 집부터 마련해 주세요. 월세 안 내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출산 장려책이에요. 소비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작년에 비해 매출이 20% 줄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확 줄었고 오는 사람도 필수품만 산다고 해요.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안 산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월세 내고 빚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으니까요.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요. 소비 심리 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말합니다. 명품만 팔려요. 부자들은 계속 사거든요. 중저가 제품은 안 팔려요.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양극화가 심각해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은 예약이 꽉 차 있는데 저렴한 식당은 손님이 없어요. 중간 가격대 식당이 가장 힘듭니다. 만원대 백반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점심 장사가 반토막 났어요. 회사원들이 도시락 싸오거나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외식을 안 하는 거죠? 저도 곧 문 닫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28세 청년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요. 월세 내고 빚 갚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을 못해요. 10년 후에도 월세방에서 살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청년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른 청년도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청년들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예요. 자살률도 높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자살률이 심각해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포기하는 건 비단 결혼과 출산만이 아닙니다. 꿈도 포기하고 취미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합니다. 생존만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이에요. 카페 가면 돈 들고 밥 먹으면 돈 들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있어요. 외롭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세대 갈등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청년들이 집을 못 사는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우리 때는 다 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 청년들은 분노합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부모님과 싸운 한 청년은 결혼 압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세요. 노력을 안 해서 집을 못 산다고 화가 나요. 부모님 세대는 집값이 지금의 4분의 1이었잖아요. 시대가 달라요. 세대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청년들을 나약하다고 비난하고 청년들은 부모 세대를 이해 못한다고 원망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경고합니다. 세대 간 연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 사회 통합이 불가능해집니다.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계층 고착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난하면 평생 가난한 거예요. 반대로 상위층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합니다. 계층 사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어요. 부모 찬스가 전부입니다. 한 청년은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부모한테 집 받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육학자는 한탄합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을 고착시키는 도구가 됐어요.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국가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작년에 해외 이민이 급증했습니다. 인재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기업도 해외로 가고 인재도 해외로 가면 한국에 뭐가 남을까요? 브레인 드레인이 심각해요.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겁니다. 연구개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니까요. R&D 예산도 삭감되고 있습니다. 혁신이 멈추면 경제가 정체됩니다. 경제가 정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청년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또 악순환이에요. 사회 안전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금을 못 내요. 월세 내기도 바쁜데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세수가 줄어들면 복지 예산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노인은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 수요는 폭증하는데 재원은 부족한 겁니다. 결국 누가 부담할까요?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세금은 더 오르고 복지는 줄어들고요. 한 재정 전문가는 말합니다. 재정 파탄이 올 수 있어요. 세수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은 늘어나니까요.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국민연금도 고갈 위기예요. 20, 30년 후면 바닥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연금을 내고 있지만 나중에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청년은 분노합니다. 국민연금 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내야 해요? 차라리 제 통장에 저축하겠어요.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절망한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포퓰리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혐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요.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독재자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 정치학자는 경고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습니다. 절망한 대중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죠. 히틀러가 그렇게 집권했어요. 중산층은 민주주의의 버팀목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져요. 지금 한국이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시민은 한탄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일했어요. 법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중산층의 붕괴는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재앙이에요. 결혼이 멈추고 출산이 멈추고 소비가 멈추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개인도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나서야 하고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빚을 줄여야 합니다. 대출이 많았던 한 직장인은 결단을 내렸어요. 차를 팔았습니다. 할부금 없애려고요. 보험도 최소 금액으로 바꿨어요.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고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빚을 5천만 원 줄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빚이 줄어드니까 이자 부담이 줄었고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조언을 합니다. 부채 구조 조정이 최우선이라고요. 한 재무상담사는 말합니다. 금리 인상 시대에는 빚이 독입니다.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해요. 투자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빚부터 정리하세요. 무리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에요. 억지로 빚내서 집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살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사는 한 부부는 주변에서 집을 사라고 하지만 무시해요. 우리는 월세가 편해요. 이사도 자유롭고 목돈 묶여있지 않고 대출이자 부담도 없어요. 남는 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이에요.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한 직장인은 월급의 30%를 저축했어요. 지금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 사라고 하고 코인 하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들고 있다고 해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합니다. 이 전략은 옳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조정받으면 좋은 기회가 와요.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이 이익을 봅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최소한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절약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를 점검하세요. 안 쓰는 서비스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세요. 한 달에 10만 원은 줄일 수 있어요.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사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지금 공공임대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싱가포르는 국민 80%가 공공주택에 살고 오스트리아 B는 60%가 공공임대에 살아요.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제안합니다. 서울 외곽에 대규모 공공임대 단지를 지어야 해요.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숨통이 트일 거예요.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민간 월세도 안정됩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이게 진짜 주거 안정화 정책입니다. 금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금리가 문제를 키웠어요. 이제는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환율도 잡고 부채도 정리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에요. 한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쓴 약을 마셔야 합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금리를 정상화해야 경제가 건강해집니다. 계속 미루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부자 증세가 필요해요. 상위 1%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돈을 복지에 써야 해요. 상속세도 강화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해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려면 출발선이 같아야 하니까요. 한 재정 전문가는 주장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그래야 청년 복지, 주거 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다간 사회가 무너져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해야 해요. 사교육 없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야 해요. 대학 등록금도 낮춰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청년들이 빚더미에 안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풀타임으로 일해도 가난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임금을 올려야 해요. 그래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가는 걸 막아야 해요. 국내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여요. 재원이 부족합니다. 나라 빚도 많고 세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복지를 늘리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정치권도 문제예요. 여야가 싸우느라 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표가 안 되니까 신경도 안 쓰고요.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청년은 청년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요.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투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인을 뽑아야 해요. 표를 던져야 정치인들이 움직입니다. 기업들도 변해야 합니다. 직원 주거 지원을 늘려야 해요. 사택 제공, 주거 보조금, 대출 이자 지원, 일부 대기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동참해야 해요. 지역사회도 나서야 합니다. 청년 주거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함께 집을 사고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한 주거운동가는 말합니다. 혼자서는 집을 못 사도 함께하면 가능해요. 협동조합으로 토지를 사고 공동주택을 지으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세계를 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 나라들은 청년 주거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주거를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으로 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급을 늘렸어요.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영원히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게요. 이렇게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실탄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중산층의 붕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예요. 하지만 시스템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고 사회가 연대하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면 바뀝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리한 빚을 지지 마세요. 빚부터 정리하세요. 무리해서 집 사지 마세요. 월세도 괜찮습니다. 현금을 확보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목소리를 내세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 진짜 끝입니다. 중산층의 위기는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사회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면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가질 수 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사회를 만드는 건 우리 몫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산층의 제거는 가능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